오늘은 유인혜 선생님께서 청소년 건강 문제에 관한 것을 주제로 한 4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20분 동안 질문 받을 거예요. 유인혜 선생님은 Licensed Marriage Family Therapist로 한미 가정상담소에서 오랫동안 일해 주시고 계신 치료사이십니다. 오늘 좋은 프레젠테이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유인혜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 쉐어하면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띄웠는데 혹시 다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한번 그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을 어떤 치료사들, 전문가들이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쳐주고 그리고 변화되게 해서 다시 어떤 그런 가족의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살짝 변경해서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문제 행동을 치료하고 그리고 나아지는 과정들을 그린 그 프로그램이라면 저희가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그 정신 건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알고 부모로서 혹은 그 take care 기버로서 우리가 그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먼저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변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그런 아이들 변한 모습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이 잠시만요. 넘어가지 않는데. 네.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들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정신건강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텐데 왜 중요한가 그 이유 잠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 가지는 우울증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그 자녀들을 돌봐주는 분들이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이들의 자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살은 누구에게나 힘든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적절하게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불편한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알고선 적절하게 예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살에 대한 문제 저희가 조금 더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상 저희가 진행상 질문 혹시 중간에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미리 적어주셨다가 끝난 이후에 프레젠테이션 끝난 이후에 같이 질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팬데믹 한참 심해졌을 때 저희 상담실에 한 내담자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여자아이였는데요. 이 아이의 증상은 자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제 그 상담소로 같이 데리고 와서 상담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아이가 고등학생이었고 그리고 한참 팬데믹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이 아이가 어떤 그런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어머니가 정신과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이미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또 어떤 이런 심리 상담을 같이 병행하는 게 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 상담실에 와서 치료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이 아이는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호소하는 내용은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도 희망이 없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집안에서도 엄마랑 그리고 동생이랑 자주 싸우게 되고 벌컥벌컥 화를 내는 어떤 그런 증상을 보여서 엄마가 적절하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치료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떤 자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한 어머니가 빨리 병원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 아이에 도움을 주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증상을 잘 알고 적절하게 도움을 준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떤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처음 드는 생각이다 하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 같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멘탈 헬스, 정신건강이라는 걸 정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웰빙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그 정신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체 건강보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 있어야 신체 건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정신 건강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이면 학교에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이고 사회인이면 정말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 넘버를 보시면 어떤 이 넘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5명 중에 1명.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10대 및 청년의 비율입니다. 미국의 통계인데요. 5명 중에 1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10대나 그리고 청소년들의 경우인데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는 어떤 숫자를 의미할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주요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 중에 치료를 받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60% 정도로 나오기도 한데 약간 어떤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또 어떤 숫자일까요? 네. 이거는 약물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알코올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비율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의 통계인데요. 실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계속 어떤 그런 문제를 계속 성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일 텐데요. 특별히 정신건강,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이 왜 중요할까 하는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정신건강의 이상의 증상은 우리 청소년 시기부터 생각날 수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이상의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ADHD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품행장애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우울증 그리고 또 불안증 같은 것도 청소년 시기에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신병력의 어려움이 처음에 시작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 이상이나 이런 어려움이 청소년 시기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도대체 내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호소해야 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인 경우들의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물론 이 부분은
다른 인종에도 널리 만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인데요.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정신병자라는 어떤 그런 낙인 찍히는 거, 그리고 차별, 저희가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나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도움 받는 것을 많이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힘이죠. 정신 이런 이상 증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그리고 많은 사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룰 내용들은요. 우울증과 그리고 약물 남용은 저희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잠깐 그 어떤 통계 자료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 여자아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어떤 빗줄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많이 호소하는데요. 통계를 먼저 보고 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청소년 주요 우울 장애 그 발병률인데요. 2017년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 통계 자료는요. 12세에서 17세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13.3%가 주요 우울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성별의 차이인데요. 남자아이가 6.8%면 여자아이는 20%입니다. 한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나이대별로의 어떤 유병률이 나오는데요. 12세부터 17세까지 12세에는 4.8%였다가 17세에 들어서면 18.5%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보통 그러면 10명 중에 2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는데요. 사실 17세 이때 나이면은 아이들 한참 공부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되는 11학년, 12학년 이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나이의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우리 통계 자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청소년 중에 주요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 중에 사실은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40%밖에 안 돼요. 60%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메디케이션 올리라고 나온 2.4% 이거는 이제 약물 치료만 받는 경우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전문가에 의해서 상담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전문가에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메디케이션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17.9%. 사실은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가장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상담만 받는 경우가 19.6%.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2017년의 통계 자료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요즘 너무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 구글을 설치해 보시면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슬픈 감정 뭐 이런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 우울감이라고 표현한다면 주요 우울 장애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병을 진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한 이런 나오는 내용 중에 한 5가지 이상이 2주간 지속된다면 저희가 우울증으로 보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참고할 내용은 여러 가지 우울증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조금씩 차별되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이 우울증의 증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새드하다는 느낌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전에 아이들이 즐기던 활동들, 뭐 운동을 좋아한다던가 그림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그런 자기가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전혀 무관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다 빠져나간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유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내가 나 오늘 이렇게 자고 나서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좀 이렇게 많이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증상 중에 신체적인 어떤 증상 중에 하나는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도 너무 많이 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저희가 우울증의 어떤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한다던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어떤 한 청소년처럼 막 화를 내서 그 친구들하고 혹은 가족 간에서 어떤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집중 못하고, 그리고 예전에 즐기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그 즐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집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청소년들이 흔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해요. 평상시보다 많이 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피곤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숙제도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단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자기 방에 문 꼭 잠그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특별히 또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자꾸 이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통계 자료에 봤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대학 문제라든가 어떤 학업의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숙제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수업도 참가하지 못하고 결석을 많이 하니까 성적은 하락이 되고, 그리고 수업 중에도 어떤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난폭한 어떤 그런 행위에 같이 가담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특히 많이 힘들어해요. 잠도 못 자고 또 잠을 많이 자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좀 피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조금 저도 이렇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울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또 그런 같은 우울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우울증이 그러면 왜 생기나,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 한 가지를 딱 뭐 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생물학적인,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심리학적인 부분, 사회학적인 요인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한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가족력이 중요한데요. 혹시 부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자녀의 경우에 통계에 의하면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보다 한 3배 정도의 어떤 그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어떤 그런 어떤 이런 병력을 가질 확률은 70%라고 합니다. 가족력 어떤 그런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예민하고 통제가 어려운 그런 성격인자들,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아동기가 참 중요한데요. 아동기에 저희가 적절한 아이들이 어떤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심하게 더 어떤 아동 학대가 있었던 그런 어떤 어려운 경험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빈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러닝에 이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떤 범죄에 희생이 됐다거나 가까운 사람의 어떤 가족이나 어떤 가까운 친척의 죽음 혹은 그 사람들의 병,
그리고 사고당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이런 것도 어떤 중요한 그 우울증을 불러오는 위험 인자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별거나 이혼도 역시 어떤 한 요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어떤 그런 심각한 신체 질병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 이런 그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불안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정신 이상증 혹은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같이 동반해서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어떤 이런 가족 중에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또 이런 우울감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신체적인 질병인데요. 저희도 상담실에 어떤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뭐냐면 혹시 신체 정기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체 질병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갑상선인데요. 갑상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간염이나 아니면 비타민 B12 결핍도 같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불러오는데요. 혹은 아이들 여드름 치료제의 부작용으로도 어떤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왕따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아까 우울증을 불러오는 인자 중에 왕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학창 시절에 혹은 이미 성인이라도 여러분 중에 어떤 가지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세미나 모임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혹은 또 상습적으로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게 참 우울증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반 이상의 청소년이 학창 시절에 왕따를 경험해봤고요. 그중에 한 10%는 상습적으로 왕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신체적으로 언어적인 왕따는 물론이고 요즘은 또 아이들 소셜 네트워킹으로 많이 이제 그 릴레이션십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 왕따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그 부모로서 혹은 커뮤니티의 어떤 성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번 성인도 이런 왕따를 당한 사람들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에 있다는 어떤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아이가 왕따를 시키는 어떤 가해자일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부모로서 그리고 커뮤니티의 성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아이들, 우리 자녀부터도 잘 교육시키고 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울증하면 사실은 그냥 어떤 분들은 막 정신이 빠졌어, 마음이 나약해서 저렇게 이렇게 좀 이게 마음을 좀 딱 잘 먹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우울증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울증이 요즘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큰 요인으로 보는 게 그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오는 어떤 작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뇌신경세포예요. 뇌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이제 브레인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뉴런들이 뇌신경세포가 서로 사실은 연결해서 하지만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살짝 어떤 갭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물질인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화학 물질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신경세포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세로토닌이라는 어떤 그런 물질은 우리의 무드, 감정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그 화학 물질인데 이것의 양에 의해서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이런 양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어떤 그런 그 양을 조절하는 것들이 항우울제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뇌에서 기인한다는 것. 그런 또 다른 자료는요. 뇌를 스캔해 보면 보신 것처럼 그 우울감이 있는 뇌와 그리고 우울감이 없는 뇌, 우울증이 없는 뇌의 그림으로도 어떤 그런 색깔로도 분명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브레인의 문제, 브레인 중에 특별히 신경 전달 물질, 우리 그 뇌의 어떤 화학 작용한 화학 물질의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의 어떤 양의 문제라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우울증과 어떤 그 성별 있는 어떤 그런 큰 그 어떤 큰 팩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2~3배 높은 유병률이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사춘기가 이제 일찍 시작될수록 더 많은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데 이건 호르몬이랑 관계가 있겠죠. 이제 생리가 시작될 때 아무래도 더 어떤 그런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그리고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더 어떤 친구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막 더 친구와 이때 청소년 시기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 더 많이 의존하는 거죠. 그 이전에 어렸을 때는 부모와 관계에 더 많이 의존했다면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가 더 피어 그룹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어떤 그런 오랫동안 어떤 질병에 시달리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걸 돌보는 역할들을 사실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어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의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도와줄까? 오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크라이시스, 위급 상황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온 내담자들에게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분이 정말 과연 어떤 자살 위험이 있는지, 자해를 할 위험이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데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나 혹은 자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사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이 모두 자살 위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 청소년 자살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아까도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이렇게 무력감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출구는 뭐냐면 그냥 내 생을 끝내는 게 이 어려움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이가 정말 위급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이런 그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어떤 지나갔다면 아이들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판단 없이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잘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크거든요. 큰 치료 효과인데 그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럼 잘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잘 들어주는 게 어떤 게 잘 들어주는 건지 어떤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기술입니다. 저희가 상담사들이 처음에 상담 공부를 시작하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공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얘기하는 기술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상담사로서 먼저 습득하고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혹은 다른 친구들이나 어떤 다른 그룹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정말 그 사람들과 진지하게 잘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이에요. 그냥 acceptance. 그냥 무조건 어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우울증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어떤 개인적인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경험 등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준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의 어려움은 아이가 나약하거나 뭐 게을러서 그런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그리고 진정성이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고 보살펴 준다면 그 상대편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 여기서 저희가 잠깐 주의해야 될 것은 불쌍한 마음, 어떤 그 동정심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어떤 그런 자세에서 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언어적인 기술에 속해요.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내가 잘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해 주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할 때 네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지 하고 잠깐 요약해서 어떤 다시 정리해서 되물어 주는 거. 그리고 어떤 이런 반응도 좋죠.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래서 힘들었다는 얘기구나 하고 어떤 반응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자기 얘기가 정리가 안 되고 또 얘기할 때 어떤 그런 오픈이 안 된 상태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그런 침묵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그런 어떤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하거나 아유 참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참 불필요한 조언입니다.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힘내.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 그래. 6.25도 겪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하지 않는 것들. 비언어적인 기술로는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데 편안하게 눈을 맞추면서 들어주는 거.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들어줄 때 뭐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거나 이런 고압적인 자세로 듣는 것도 아이들에게 방어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면으로 앉아서 바로 이렇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듣는 것보다는 나란히 앉거나 살짝 각도를 두어서 조금 아이들이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위급 상황인지 판단을 해서 위급 상황이 아니면 잘 어떤 아이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안심하도록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게 해요. 안심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는 참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지속되는 문제, 그러니까 정말 끝이 없이 이 상황이 끝이 없이 갈 거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아질 수 있는 거고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 희망을 계속 주면서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아까의 어머니처럼 병원에 직접 데려가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안수를 심하게 하거나 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어떤 때인데 이렇게 지금 나약해갖고 정신 빠져서 이렇게 있어. 이겨내야 돼. 힘내.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런 다음엔 아까 그 현명한 어머니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선 주치의가 있으시면 찾아가시고요.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학자, 학교 카운슬러들도 사실 많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어떤 정신건강 치료 전문가들, 저희 상담소 찾아주시면 되고요. 소셜 워커에게도 어떤 같은 그런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에 이걸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요. 물론 힘들어요.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 뭐 나가서 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은 나가서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것들을 코핑하는 스킬, 완화하는 훈련들, 뭐 그 심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육 완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사실은 이런 우울증 있는 아이들이나 불안감이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들로 어떤 그런 것들 이겨내려고 하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찾는 게 마약 내지는 어떤 술 이런 것들로 잠깐 그때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청소년 그래서 약물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잠깐 저희가 통계만 보고 좀 지나가도록 하려고 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큰 글씨로 키워놨는데요. 9학년에서 12학년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의 숫자가 마리화나를 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참 큰 문제인데요. 마리화나가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화되긴 했지만 많은 정신건강의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리화나가 어떤 그런 다른 약물로 가는 어떤 그 출입구가 된다는 거죠. 마리화나를 경험하면 아이들이 어떤 그런 약물이나 어떤 우리 그런 것들에 더 접근하기 쉽고 그게 출구가 돼서 그쪽 길로 빠질 수 있는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경찰 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성실하고 그러니까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가 경험한 학생 중에 정말 학교에서 우수하고 우등상을 타고 그런 학교의 리더인 아이가 이런 드러그 약물을 파는 데에서 걸려서 경찰에 들어온 그런 케이스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시안 부모님들은 그분은 이제 그 다른 인종의 경찰분이셨는데 특별히 아시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만 좋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많이 참 그 부분에 공감하고 많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부모님들한테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경우인데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약물 남용의 사례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 자살 충동 및 자살 시도에 대한 좀 얘기인데요. 정말 그 안에 갇혀서 출구가 없는 곳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마음이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CDC의 어떤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 14세에서 18세의 그런 하이스쿨, 그 나이대의 아이들 중에 그 자살이 이 아이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런 사고사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그 죽음에 이르는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13 Reasons Why라는 어떤 그런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TV 시리즈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나요? 이건 뭐냐면은요. 그 넷플릭스에서 아이들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TV 시리즈였는데 13가지 이유, 내가 자살해야 하는 1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온 어떤 그런 청소년물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어떤 청소년들 관련한 어떤 그런 학회나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일단 이 여기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 실제적으로 자살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흐리게 보여지거나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 사이에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자살을 조장하거나 아이들 자살을 방치하거나 또 독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우리 부모로서는 정말 좀
정말 잘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잘 도와줘야 될,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계 자료인데요. 이 통계를 보시면 잠시만요. 그 2017년 이건 자료인데요. 하이스쿨 학생들, 고등학생 학생들 중에서 자살을 시도한 어떤 과거 12개월, 과거 1년 중에 어떤 그런 그 통계를 나온 건데, 보시면 2009년에서 2019년 쭉 그 연도별로 통계를 만들었는데요.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버롤 거의 한 8% 아이들이 자살을 한번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그런 통계죠. 보시는 것처럼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 중에 더 비율이 높습니다. 자살을 일으키는 아까 어떤 그런 요인들이 많은데요. 그런 자살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위험 인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이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뤘던 우울증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약물 남용, 그리고 품행장애, 어떤 이런 문제들이 어떤 아이들 자살을 일으키는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더 높이는 거고요. 가족 내 어떤 스트레스나 엮이는 가족,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 자살률을 높이는 어떤 그런 위험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집에 총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육체적인 혹은 성적인 학대, 그리고 가족 폭력, 이런 것들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입니다. 자살의 어떤 징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아이가 정말 변했구나, 좀 위험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도와줄 수 있어요. 자해를 한다던가, 혹은 어떤 아이들이 막 설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살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사실 표현을 해요. 어떤 그림을 하거나 뭘 쓰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죽고 싶다 혹은 죽겠다 뭐 이런 얘기들 아이들이 직접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그런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뭔가 어떤 분노에 차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 간의 어떤 싸움이 잦아지고, 그리고 이유 없이 누구를 이렇게 막 때리고 싶고 복수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하고 점점 멀어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증사랑 비슷하죠. 더 많이 자거나 혹은 자지 못하거나, 그리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자살 이전에 오는 어떤 그런 심텀입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사실 어떤 자살 의도가 있는 아이들은 직접 와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친구들로서 선생님으로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 혹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고 우선은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아이들 접근하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들 혹시 이런 부분에 지금 위기 상황을 넘겼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아이들 혼자 두지 않고 아이들이 다시 어떤 이런 자살의 위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혹은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전화번호를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전화번호 알면 직접 이렇게 자살 위험이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네가 만약에 정말 자살 생각이 들 때 도움을 받을 전화번호 있니? 하고 같이 확인하고,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혹은 자기 멘토가 있다 그러면, 혹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친구나 선생님이나 어떤 부모님 전화번호를 같이 해서 목록을 적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주면 아이들이 정말 위험할 때,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전화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혹시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이런 전화번호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911 전화하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시고 이것들은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알아두셔서 혹시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레질리언스 팩터라고 이제 우리가 레질리언스 뭐냐면 회복 탄성력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예방해주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가족이 화합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잘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들 부모가 이미 이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이전에 사실은 이런 의사소통을 잘하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겠죠. 설사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요인이고요. 친구들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특별히 더 어떤 피어그룹이 많이 중요하고 그들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친구들, 가까운 친구 그룹이 있다던가 어떤 친구들의 어떤 그런 서포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나 그 커뮤니티에 내가 소속감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내가 어떤 가족이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사회적인 문화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내가 자살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런 밸류를 갖고 있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 더 회복력이 더 빠르고 좋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넷플릭스의 그런 시리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정말 그 잠재적으로 그 은연중에 자꾸 자살을 조장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은연중에 주는 어떤 그런 위험한 거죠. 아이들이 스트레스는 누구나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청소년들 상담해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건 공부를 못하는 아이건 학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성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 제가 더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갈등 해결 능력들이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키워주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한 자존감,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건강한 의식 이런 것들이 또한 자살을 예방하거나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건강한 삶의 웰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의료 자원에 편리하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어떤 그런 이런 자살에 있어서 예방하거나 우울증에 예방할 때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인데요.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들 그리고 내 어떤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빨리 부모가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줘서 빨리 병원에 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참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같은 정신건강 전문 어떤 그런 단체들 찾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프레젠테이션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이런 내용들 많이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온전히 더 가까이 어떤 포커스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잘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의 친구들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같이 우리가 교육해서 도와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업 능력도 정말 중요하죠. 잘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아이들 정신이 어떻게 정신 건강이 어떤지 그것들을 먼저 보살피고 먼저 케어하고 그리고 먼저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다시 넘기겠습니다.